네, 오늘은 디지털 시대와 인문학 1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4부로 넘어가서 지난 시간에 이제 2부에서는 디지털 시대와 나, 그래서 자아를 성찰하고 자아의 실존을 돌아보고 나의 자유로운 나 스스로가 나의 가치관을 또 정립하고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고, 3부에서는 디지털 시대와 우리라는 제목으로 나의 자유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또 타자의 자유도 존중받아야 되고, 그것이 황금률이라는 거죠. 시민사회, 그러니까 세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물론 우리라는 여기 공동체, 우리나라라는 또는 이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에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원리지만,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시민으로서 모든 시민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폭넓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가 나의 자유와 너의 자유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마인드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계 시민의 정신이고 윤리고, 그것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자세고, 또 내가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일이고, 그런 마인드고, 그것이 이제 또한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인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제 삶의 원리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부에서는 이제 디지털 시대와 세계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관을 돌아보는 이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2부의 디지털 시대와 나라는 것은 자아의 초점을 맞춰서 어떤 자아의 인생관, 나의 인생관을 확립하려고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3부는 디지털 시대와 우리에서는 나와 주변의 타자와의 또 공동체적 삶을 모색하면서 나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윤리적인 이런 질서를 우리가 성찰해보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의 가치관을 이제 확립해가는 그런 과정일 수 있겠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이고 불의란 무엇인가, 그죠? 공정한 삶이란 무엇이고 불공정한 사회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찰하는, 그러니까 가치관적 성찰을 했다면 3부에서는, 이제 4부에서는 세계관적 성찰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2부가 인생관, 3부는 가치관, 4부는 이제 세계관을 돌아보는 이런 과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4부의 1장, 역시 이제 우리가 2부도 1장을 중심으로 살폈고 3부도 1장을 중심으로 살펴왔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11, 12, 13, 14주차까지 학기 말까지는 이 4부의 1장을 가지고서 여러분 주로 다루겠습니다. 제 1장의 제목은 디지털 시대와 세계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서술한 챕터인데, 우선 여기에 들어가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올려놨는데 링크를 걸어놨죠. 그 드림캐쳐의 메종, 그리고 비전, 그러니까 아포칼립스 시리즈 트릴로지죠, 역시.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3부 들어가며에서는 드림캐쳐의 디스토피아 시리즈 3부작 트릴로지인 뭡니까? 3부작인 이제 그 드림캐쳐의 스크림, 그리고 보카, 그리고 오드아이, 이 세 가지의 이제 뮤직비디오에 대한 소개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4부에서는, 오늘부터 한 4부에 들어가기에는 이제 드림캐쳐의 아포칼립스 시리즈 3부작 트릴로지인 메종, 그리고 비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2023년에 최근에 발표한 마지막 3부작의 마지막 곡이 이제 작품이 뭐냐면 봉 보야지죠. 봉 보야지는 이제 프랑스 말로 좋은 여행 이렇게 되겠는데, 좀 더 희망적인, 그래서 환경의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것이고, 메종과 비전은, 그죠?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갈까, 함께 싸워 나갈까, 이 환경 파괴하는 이런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과 어떻게 우리가 대결하고 싸워서 정말 이 환경을 지켜나가고 인류의 이 생명과 또 많은 생명체들의 생태계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유지하고 또 보호해 나갈까. 자, 이런 환경의 문제, 그 다음에 기후 변화 속에서 우리 온난화라든지 빙하가 높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사막화되고 있는 이런
종말에 가까워지는 이런 정말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이런 환경적인 요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걸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를 성찰해 준 그런 내용의 가사들이었는데 매종 비전. 봉보야지는 이제 좀 더 희망적인 미래를 노래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꽃이 다시 피고 우리가 겨울에 그렇게 추운 겨울에 가을 이후에 낙엽을 떨어뜨리고 정말 생명력이 다 소진한 듯이 보였던 모든 이 식물들이 다시 꽃을 피운 것처럼 봄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희망을 버리지 말자는 거고, 그래서 그 희망의 노래를 이제 하는 것이 봉보야지라는 그 노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프랑스 말로 좋은 여행을 희망하는 것이죠. 앞으로 자연과 함께 해야 할 운명 공동체로서의 인류가 함께 나가야 할, 발맞춰 나가야 할 이제 미래 함께 가는 여정을 말하면 소망을 가지고 노래한 것이 이제 봉보야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작품, 2023년 작품. 자, 그리고 포레스텔라의 Save Our Lives도 그렇고, 우리의 그 정말 황폐해져가고 생명의 종이 멸종되고 정말 푸른 숲이 사라지고, 자, 이런 그 회색빛으로 변하는, 푸르름이 다 회색으로 변하는 하늘과 바다와 이 산과 모든 것들이 죽어가는 이런 삶 속,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이런 생명들을, 또 우리의 인류를 구할 수 있을까? Save our lives. 하나의 희망 섞인 하나의 말하자면 뭐 기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희망. 그리고 화이트 나이트. 이것은 그래도 약간 더 그래도 우리가 Save our lives는 정말 비관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의 어떤 마지막 호소였다면, 화이트 나이트는 이제 백야라는 노래에서는 좀 더 희망을, 역시 봉보야지가 그랬듯이 좀 더 희망을 실어서 이런 어려운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다시 푸르름을 되찾는, 바다가 새로운 생명력을, 또 산이 새로운 숲이 새로운 생명력을 되찾는, 자, 이런 회복의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이 다시 꽃이 피고 다시 그 푸르러지는 이런 희망찬 미래를 또 노래한 것이 아무래도 화이트 나이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자가 하나 더 들어가면요, 나이트에, 그죠? 하나 빠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럼 이 들어감에 나온 질문을 보게 되면은 기술의 빛과 그림자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기술에는 항상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작용의 측면과 반작용의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이해할 것인가, 이 기술에 우리에게 주는 기술의 영향을. 그래서 기술 발달이 과연 빛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문화에 유토피아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그림자를 짙게 들이우면서 우리에게 디스토피아적인 정말 재앙으로 다가올 것인지. 자, 그래서 여러분은 기술을 낙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을 비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구촌 환경 위기의 경우, 그러니까 기후변화와 이런 온난화, 그리고 지구촌의 환경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워진 상황을 우리가 노래했잖아요. 아까 매종, 비전, Save Our Lives, White Night, 이게 그런 노래들 가사 속에서도 이미 보여지는 것처럼 지구촌의 환경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극복해 나갈까, 이런 노래에서도 물론 그런 고민과 모색을 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죠, 사실. 물론 우리가 매종이나 비전 같은 데 보면은 give it up tonight, 당장 그 나쁜 습관들을 버리라는 이제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한 나쁜 습관들을 버리라, 포기하라, 그죠?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런 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일회용품 쓰지 않고 좀 더 재활용품으로 습관을 바꾸고, 또 뭐 쓰레기를 마구 분출하는 이런 또 뭐 음식도 그러고 모든 것을 남기고 쓰레기로 버리는 이런 습관, 비닐을 많이 사용하고 버리고 플라스틱을 버리는 이런 습관에서 낭비하지 않고 좀 더 알뜰하게 쓰레기를 줄여나가고, 뭐 이런 구체적인 하나하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습관부터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물건들을 다 소중하게 아껴 쓰기도 하고, 그죠? 자연을 또 오염을 뭐 어디 쓰레기 버리지 말고 오염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놀러 가서도 뭐 그렇게 또 산불의 위험도 있는데 그 화기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음식을 마구잡이로 자기 욕심껏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하거나 이러지 말고 정말 정해진 음식점에 가서 차라리 먹고, 취사 같은 것은 산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산불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오염을 일으키니까 쓰레기라든지. 자, 이런 구체적인 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전 환경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오늘날 우울, 불안, 공황장애, 조현병 등 같은 마음의 병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인격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거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건데, 그죠? 그게 바로 이기주의를 말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신병으로서 분류된 그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기주의를 말하는 건데, 모든 인간들은 오늘날 다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정신병인 거죠. 그렇게 이기주의적인 삶은 정신의 병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울, 불안, 공황장애, 조현병과 같은 마음의 병이 만연되고, 그래서 타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이런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걸린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도 무심하고, 환경의 오염이라든지 파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그냥 무관심하고, 또 주변의 타자가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려움이라든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돌보지 않고 관심 없고 careless, shoot anonymous, 그냥 익명의 사이버 공간 안에서 게임이나 즐기고,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히키고모리 같은 삶을 보면은, 또 그냥 달려가서 남에게 악플이나 달고 이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정신의 불구자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정신의 불구가 왜 생겨나는가? 정신의 병은 왜 생겨나는가? 자기애성 인격장애 같은 것은 왜 생겨나고, 강박성 인격장애, 또 이런 뭐 연극성 인격장애, 자기과시적인 우리가 관종이라고 하죠. 관종도 그게 정신병인데 그게 연극성 인격장애죠. 남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어디 가서나 튀는 행동을 하고 관종짓을 하는 것, 이 연극성 인격장애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인격장애들이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조사해보고, 인격장애들도 한번 조사해보면 쭉 잘 나와 있습니다. 정보가 네이버에도. 그 치유 방법은 과연 뭘까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의 병이 생겨나는 원인과 그 치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번 1장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3절에서. 네, 그러면 이제 차례차례 이렇게 1절에서는 기술의 빛과 그림자를 중심으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라는 대립적인 세계관을 한번 다뤄볼 것이고, 2절에서는 지구촌 환경의 위기의 어떤 사례들과 그 해결 방안, 대책을 한번 또 모색해 볼 거고, 3절에서는 마음의 건강 문제를, 마음의 치유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1장의 1절로 들어가면 이제 기술과 문명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결국 기술이 가져오는 빛과 그림자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은, 디지털 기술이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가져줄지, 아니면 디지털 기술은 우리에게 디스토피아를 초래할지, 자, 이런 두 가지에 대립하는 관점을 우리가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술 문명이 가져다주는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유토피아를 우리에게 가져줄 것 같은 낙관적인 희망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겠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경제, 정치, 문화로 나눠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경제적인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어떤 장점이라고 할까,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미디어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게 된 것이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부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이 디지털 기술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은 정보 사회로 특징 지어지니까, 오늘날 정보 사회로 초고도 정보화 사회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초고도 정보 사회가 되면서 정보들을 가공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자, 이런 산업, 이러한 그 일자리들이 이제 창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아날로그적인 그 노래 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또 영화라든지 그 필름으로 찍었던 영화라든지, 자, 이런 것들도 다시 복원을 하거나 디지털로 다시 다시 마스터링을 다시 해가지고 디지털화 시켜서 정보로 저장하고, 그걸 다시 또 가공하고, 그걸 다시 또 생산을 해서 많은 복제하고 생산해내서 그걸 판매하고, 그걸 또 유통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이런 문화들이, 그래서 복고가 다시 유행하고 리바이벌하고, 복고, 옛날 그 어떤 문화나 옛날의 작품들을 다시, 음악도 그렇고 오늘 케이팝도 과거에 유행했던 음악들을 다시 생산해내잖아요, 그죠? 그 디지털로. 그런 이제 편곡도 하고. 그래서 이 뉴미디어들이 이렇게 정보를 가공하고, 디지털 정보를 그러니까 아날로그라고 하더라도 디지털화 시켜서 다시 정보를 재가공하고 생산, 유통, 소비하는, 자, 이런 산업들이 발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OTT 같은 것 산업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오른쪽에 기술과 문명이란 큰 제목 옆에
애플 TV도 있고 오늘날 뭐 왓챠라는 뭐 이런 OTT 회사도 있고, 근데 가장 큰 것은 이제 넷플릭스죠. 오른쪽에 써 있는 거 그죠? 티빙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래도 대기업에서 운행하는 것이 티빙이잖아요, 그죠? 삼성 계열에서.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 티빙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쿠팡 플레이 같은 것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가 그러니까 가장 크고, 그다음에 디즈니의 경우도 이제 큰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제 OTT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산업의 어떤 뭐 이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거의 독점하다시피 장악하고 있다고 그래. 이제는 넷플릭스가 세계적인 공룡 기업이잖아요, 그죠? 다국적 기업, 이 세계적인 기업인 넷플릭스가 결국 우리나라 시장도 점령해가지고 지금 OTT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그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어떤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것이죠. 뉴미디어를 가공하고 생산하고 다시 판매해 나가는 이런 소비시키는 이런 이제 문화가 기술 문명을 통해서, 즉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부가 또 창출되는 것이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것이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자상거래. 그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쿠팡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오른쪽에 조그맣게 쿠팡 써놨는데. 그래서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뭐 쿠팡의 이런 서비스는 누가 따라올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휴일이든 공휴일이든 뭐 추석 명절이든 뭐 설날이든 그 크리스마스건 정말 다른 데는 다 문을 닫고 택배 회사도 다 쉬고 노는데도 불구하고 쿠팡은 언제 어디서나 연휴 때도 심지어는 뭐 밤 12시 전에만 클릭해 가지고 주문해 놓으면 그 다음 날 새벽 곧바로 갖다 놔. 그죠? 뭐 프레시하게 식품도 그렇고 뭐 식품 같은 거 그냥 전날 나도 밤 10시에 시켜도 11시에 시켜도 고구마가 좀 생각나네 해서 고구마를 시키니까 그 다음날 새벽 4, 5시에 와 있는 거야 이미. 그죠? 이런 정도로 정말 쿠팡 같은 경우는 대단한 신속한 서비스로 놀라운 정말 성장을 보여가지고 뭐 조 단위로 지금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그러죠. 쿠팡이 지금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뭐 신세계백화점, 그러니까 온라인을 망라하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도 물론 단연히 1위뿐만 아니라 쿠팡이 우리나라 쇼핑에, 인터넷 쇼핑에서는 아니 일반적으로 모든 쇼핑,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다 망라해서, 예를 들면 백화점, 쇼핑몰, 큰 대규모 마트, 뭐 그다음에 모든 것들 다 통틀어서, 그죠? 면세점, 뭐 모든 하여튼 온라인, 오프라인, 유형, 무형의 모든 쇼핑 분야에 뭐를 다 통틀어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오늘날 매출 1위가 쿠팡이라고 합니다. 그죠? 뭐 G마켓도 있고 옥션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무조건 1등은 쿠팡이라는 거죠. 뭐 롯데 홈쇼핑, 뭐 LG, GS 홈쇼핑, 무슨 뭐 삼성에서 하는 그죠? 홈쇼핑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그 모든 걸 통틀어서, 그죠?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런 걸 다 통틀어서 1등이 쿠팡이라고 하는 정도라면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오늘날 이 디지털 상거래가, 인터넷 쇼핑이. 그다음에 또 오늘 요즘은 또 위협받고 있는 게 이제 그 중국이나 이런 알리익스프레스, 그죠? 알리익스프레스가 워낙 싼 가격을, 우리나라 가격에 뭐 5분의 1, 10분의 1 막 이런 가격대로 파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나도 지금 뭡니까 이거 노트북이 이제 너무 낡아져가지고 오래돼서 느려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이런 태블릿 PC를 하나 이제 구입하려고 국내에 검색을 해보니까 뭐 쿠팡이나 G마켓 검색해보면 아무리 못 줘도 한 10만 원 또는 넘어가잖아요. 근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 4만 원, 반값도 안 돼. 3만 원, 4만 원짜리도 있고 4만 원, 5만 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그 15만 원짜리 비해서 거의 비슷한 성능이라더라도 뭐 중국에서는 뭐 반값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리익스프레스가 그 저가 공세를 통해서 엄청난 지금 공세를 퍼붓고 있어서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을 하게 되고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 미국 뭐 테무라고 하는 또 온라인 쇼핑 이제 또 우리나라를 또 공격적으로 또 시장 공세를 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광고를 통해서 보니까. 자, 이렇게 온라인 쇼핑,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지금은 오프라인 매장은 다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도 우리 주변에 우리 마을에 있던 홈플러스라고 이제 그러니까 삼성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삼성 계열의 홈플러스. 그다음에 이마트는 남아 있지만, 예를 들면 롯데마트.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롯데마트하고 이제 홈플러스가 바로 가까이 있었는데 5분 거리에 이거 다 없어졌어. 홈플러스도 없어지고 이마트
롯데마트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인데 삼성 계열의 홈플러스, 롯데 기업의 그 롯데마트가 이게 다 문을 닫고 점포가 오프라인 매장이 다 문을 닫는 상황. 백화점도 뭐 고가품이나 팔리지 뭐 작은 것들이 팔리겠어요. 그 가격 경쟁이 안 되고 결국 이제 인터넷 상거래가 모든 걸 독점해 나가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 디지털 시대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서 많은 부를 인터넷 쇼핑몰이 얻어갈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라는 또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프라인 옛날 매장들은 다 문을 닫게 되니까 또 그 사람들은 또 중소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작은 마트나 작은 슈퍼 같은 건 아예 다 문을 닫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죠. 대기업밖에 남지 않고. 자, 그래서 문화산업 자, 또 이런 뉴미디어가 발달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또 음악 서비스는 우리가 스포티파이 같이 그죠?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이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로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나가는 그런 이제 뭐 스포티파이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도 말하자면은 시장을 들어오기도 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인 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어 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계속 유지는 되겠고 자 아무튼 우리가 그런 그 음악이든 아니면 영화든 뭐 동영상이든 또 오락이든 이런 것들이 새로운 뉴미디어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음악 서비스 같은 것들, 디지털 음원을 가지고서 또 인터넷 쇼핑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디지털화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경제적인 부를 낳는 산업 문화 산업으로 우리 오늘 각광을 받고 활발하게 말하자면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경제 행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소비가 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고 또 말하자면 신속하고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뭐 24시간 열려 있는 이런 세계 공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도 그렇고 10시면 문을 닫는 거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잠을 자야 되고 그런데 이 인터넷 공간에서는 잠을 자지 않아. 밤을 새워서 게임을 할 수 있고 밤을 새워서도 뭐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뭐 그죠? 은행 거래도 24시간 물론 1시간 뭐 점검 기간은 있겠지만 그거 빼면 거의 23시간을 다 운영하잖아요. 은행도. 은행은 뭐 3, 4시면 문을 닫지만 그죠? 낮 4시면 끝나버리지만 저 전자 은행은 뭐예요? 인터넷 뱅킹은 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점검 기간 1시간 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뉴미디어가 발달하는 것처럼 경제에서 정치에서도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이런 디지털 기술이 을 사용해 가지고 결국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행위가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가능성을 열어줬기 때문에 훨씬 더 옛날보다. 그래서 전자정부라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도 결국 국가의 이런 행정도 정치적 행정기관도 전자정부 형태로 운영되잖아요. 정부 24시 해가지고 24시간 그죠? 주민등록등본을 무료로 뗄 수 있고 그죠? 초본이나 등본 또 뭐 중요한 서류들을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나 그죠?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만 있으면 동사무소나 어디 안 가도 구청 안 가도 뭐 그냥 집에서 언제든지 뽑아볼 수 있죠. 무료로.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라는 것이 가능해졌죠. 그 다음에 원격으로 이렇게 이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 민주주의도 원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텔레데모크라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세미 다이렉트.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렉트, 직접 민주주의 제도는 이제 아테네에서 그리스에서 시발됐지만 워낙 인구가 늘고 규모가 커진 국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워낙 거대한 국가 단위로 갔을 때는 이제 정치적인 행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간접 민주주의 형태로 대의 민주주의로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국민의 다수의 의견을 이제 반영한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이제 뭐 입법도 하고 뭐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이루어지는 게 간접 다이렉트 하지 못한 간접적인 이제 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텔레데모크라시라고 그래가지고 원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인터넷을 사용한 정치 행위들은 다이렉트, 세미 다이렉트 데모크라시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준 직접 민주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의 그 직접적인 민주주의에 못지않게 거의 직접적인 민주주의의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세미 다이렉트한
소통을 가능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가에다가 신문고, 국가신문고라는 걸 많이 운영하고 뭐 이러면 이제 가서 직접 쓰기도 하고 우리가 그죠.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잖아요. 항의를 할 수도 있고 건의를 할 수도 있고 뭐 그죠. 뭐 뭔가를 추천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인재를 또 자 인재 등용에 있어서도 이제 사이버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 주고받을 수 있고 자 이런 게 이제 가능해졌다 정치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보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 또 개인 간의 평등한 이런 사회를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와 평등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주는 것이 디지털 기술이고 인터넷 사회이지 인터넷 문화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장점을 얘기한다면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디지털화된 사회 속에서는 재택근무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택교육도 가능하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지금 재택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이버 교육을. 자, 이런 것들이 워낙 편리하잖아. 그죠? 여러분이 물론 수업을 교실에서 하는 것도 장점을 갖고는 있겠지만 당연히 갖고 있죠. 그러나 이런 원격 수업이나 재택 수업이나 재택근무가 갖고 있는 장점도 정말 대면 수업에 못지 않죠. 대면 수업에 저기 보면 할 수 없는 정말 장점을 또 많이 갖죠.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지 않고 얼마든지 수업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고 그죠? 나도 또 뭐 이걸 올릴 때 뭐 그 시간 여러분의 딱 1시간, 그 시간, 2시간 그걸 수요일이면 수요일이고 정해진 시간에만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든지 질문하면 나도 아무 때나 다 할애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가급적이면 친절하고 빨리빨리 답을 해주려고는 하지만 조금 느려지더라도 뭐 일주일 정도 또 웬만하면 답을 주려고 하니까 또 자세하게 답을 주려고 그러니까 수업에서 하는 것보다도 뭐 열린 공간, 열린 시간 안에서 일이 처리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장점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수업에서는 제한되어 있잖아. 강의를 해야 되고 그럼 남은 짜투리 시간 5분, 10분밖에는 주어지지도 않을 건데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는 언제서나 24시간 열려 있죠. 질문할 수 있는 시간, 공간이. 그럼 또 나도 거기에 대한 답을 또 해줄 수 있고 자세하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또 여러분이 내가 올린 강의를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어디서나 볼 수 있고 그죠? 화장실에서도 볼 수 있고 차에서 뭐 지나가는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볼 수 있고 그죠? 이어폰 꽂고 끼고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워라밸을 즐길 수 있다. 그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일과 삶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나 그 수업을 듣는 이런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이 일하는 동안에도 예를 들면 이어폰을 꽂고 일하면서도 수업에 임할 수 있는 거고 마음대로 그죠? 강의를 좀 다시 한번 청취해 볼 수도 있고 미리 엑스per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동영상을 그 정해진 시간에만 올리지 않잖아요. 지금 가급적 여러분에게 빨리 많이 미리미리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서 나도 지금 많이 밤을 새워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녹화를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주간 앞서서 지금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볼 수 있거든요. 미리도 볼 수 있고 나중에도 볼 수 있고 그 시간대에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장점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장점이 있죠. 이런 그래서 이런 사이버 교육이 가능하고 사이버 근무가 가능하니까 재택근무가 일과 여러분의 생활을 균형 잡히게 조절해서 훨씬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이 여기 얽매이지 않으니까 어떤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수업이나 일이 정해진 어떤 시간 장소에 딱 대면으로 하면은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거기 얽매이게 되는데 9 to 5로 어느 장소에서 일해야 되는 건데 원래 교육도 그죠? 시간에 정해진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근데 사이버 교육은 그렇지 않잖아. 그죠? 언제 어디서나 뭐 자면서도 자기 전에도 들을 수 있고 그죠? 침대에 누워서도 들을 수 있고 그죠? 자, 이렇게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열린 개방성 그리고 다양성. 얼마나 다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육이 나도 수업에서 할 수 있는 건 제한돼요, 사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쪽만 집중하고 다른 쪽은 또 생략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내가 골고루 다양하게 다 얘기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수업을 하다 보면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는 어느 얘기를 하고 예를 들다 보면 자꾸 예를 몇 개 더 들다가 괜히
놓치는 부분, 다른 것은 아예 얘기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진도가 사실상 굉장히 균형 잡히지 못해. 근데 이제 이 온라인 수업은 그렇지 않죠. 내가 부족하면 다시 녹음하고, 재녹음하고, 또 다른 파일을 만들어서 다시 올리고, 보충적인 것이 있으면 또 더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이래가지고, 균형 잡히게 나도 또 가급적이면 녹화하려고 노력하고, 방해받지 않으니까. 또 부족했다 하면 그 중에서도 또 부족한 거는 다시 또 재녹화하고, 또 추가 녹화하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급적이면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양질의, 다양하고도 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더 많은 그런 것들을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 거든, 가능하다는 거죠. 온라인을 통해서 오히려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열린 자유로운 개방성과 또 다양성,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얽매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거고 창의적인 어떤 사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제를 내가 낸다 해도 뭐 어떤 수업에서 예를 들면 시험을 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저기에서 강의실에서 시험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면 열려 있잖아. 내가 이게 오픈이죠. 오픈북이잖아. 오픈북. 그죠? 우리가 교실에서 수업은 해서 시험을 보면 쪽지 시험이든 뭐든 다 오픈북일 수가 없어. 그거는 다 어떤 제한을 가하죠. 다 또 감시를 하고 시험 감독을 하고 교수가. 그런데 여러분에게 완전히 다 열린 채로 시험을 보니까 이거 뭐 과제를 내잖아. 그럼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어. 그리고 얼마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쓸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러니까 시간이 쫓겨서 뭐 그런 경우가 없지. 시간 딱 정해놓고 시험 보지만은 쪽지 시험을 하더라도 강의실에선 나는 24시간 풀로 일주일 내내 열어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47, 28, 27, 24, 그죠? 168시간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죠? 일주일씩 항상, 그죠? 그럼 여러분이 168시간이라는 많은 시간 안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고치고 다시 보충해서 답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창의적으로 창작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많은 다른 참고를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고 답을. 얼마든지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죠, 그죠? 내가 준 과제에 대해서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개방성과 다양성과 창의성이라는 것이 교육에 있어도 그렇고 일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죠? 여러분이 일을 재택근무함을 통해서 물론 게으르게 하는 사람이야 성과를 못 내는 경우도 발생하겠지만 재택근무나 재택교육이, 사이버 교육이,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큰 나는 그 인간의 자유를 말하자면 발양할 수 있고, 그래서 더 큰 성과도 가능한 것이 이런 사이버 교육, 사이버 근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재택근무도 찬성하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재택근무가 가능하면 또 사이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가 발달하는 상황에서 이런 워라밸을 즐길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기의 삶의 공간 안에서는 뭔가 문화생활을 많이 즐길 수 있게 돼, 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그 유행이 우리가 휩쓸고 있냐면 한류라는, 그지? 코리아 웨이브라고 그러죠. K 웨이브. 한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세계를 지금 지배하다시피 할 만큼 빠르게 보급되고 있고 아주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지금. 근데 나는 한류가 왜 그럼 이 세계적으로 지금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유행을 하고 파급력을 갖게 됐을까 했을 때 나는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아날로그적인 요인과 디지털적인 이런 기술을 결합한 것이라는 점에서 나는, 그러니까 디지로그적인, 우리가 맨 초반에 얘기했던, 그죠? 디지로그적인 마인드가 이제 앞으로 융복합적 이런 마인드로서 중요한 하나의 흐름일 수밖에 없을 거다 했는데, 우리가 디지털적인 사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적인 사고도 해야 되고 디지털 기술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또 아날로그적인 것의 장점도 살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점점 더. 근데 한류는 나는 그것을 이루었다고 봐요. 한류 안에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어떤 인간다운 정서 있잖아요. 어떤 한류는 한국인이 갖고 있는 정서가 많이 표출되는 것 같아. 그 멜로디, 음악도 그렇고 춤이나 멜로디에서도 어떤 한국인의 정서, 어떤 애환, 그 다음에 한국인의 어떤 또 흥이라고 할까, 해악, 뭐 이런 것들도, 유머도 발휘될 수 있고, 유머도 또 한류는 이제 드라마나 이런 K-팝뿐만 아니라 또 영화나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어떤 그 인간성에 호소하는 많은 그 주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가. 그죠? 특히 서양의 외화와 달리 서양의 외화는 아무래도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액션 씬이 위주고, 그죠?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이 그렇게 뭐 대단한 그 라인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 K 드라마나 K 무비가 왜 인기 있냐면 그 스토리 라인의 반전이라든가 그 또 인간성을 건드리는 인간의 감정과 선을 건드리고 또 미묘한 인간의 어떤 이런 욕망과 감정을 많이 건드리는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고 매우 복잡 미묘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섬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날로그적 측면이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K-팝이나 이런 걸 보면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너무나도 화려하게 잘 기술적으로 뛰어난 영상미를 보여주고 있죠. 기술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영상 처리가 있어서 너무나 세련되고 디지털적인 기술이 뛰어나단 말이죠. 3D 그래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요소와 디지털적인 요소를 정말 잘 융합시키고 조화시킨 것이 한류가 아닌가. 더군다나 또 K-팝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경우보다는 오히려 몇 명을 한두 명 이상 이제 일본 사람, 뭐 옛날에는 중국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제 일본인이나 또는 뭐 태국인이나 뭐 이런 이제 아시아 계통 또는 뭐 외국인들도 이렇게 이제 뭐 뽑아서 그 멤버로 기용하죠. 그래서 어떤 세계화 이런 세계화된 그 문화 세계 시민 사회의 어떤 그 세계 시민 의식을 촉진할 수 있고 세계화된 이런 세계 문화 안에 어떤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이 열린 마인드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에 세계인들에게 열린 마인드를 또 보여주는 것이죠. 다국적인 이런 그룹을 조직한다는 것은 K-팝 멤버로서 가수들을 우리나라 사람만 가지고 활용하지 않고 그죠? 외국인들도 포용한다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열린 개방성이고 또 이런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고 그걸 통해서 또 창의적인 어떤 우리가 또 못 가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거든 외국인들은 또 그죠? 춤을 더 잘 출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리듬감에 뛰어날 수도 있고 그죠? 뭐 랩을 더 잘할 수도 있는 면도 있고 자 이런 그래서 아날로그적이고 디지털적인 요소 그다음에 우리 한민족이라는 고유한 특성만이 아니라 외국인의 어떤 그 특성도 살려서 포용하는 그래서 이런 다국적인 멤버 구성 뭐 이런 것들은 세계 시민 의식을 촉진을 그다음에 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도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찍는 게 아니라 세계 유명한 명소들로 찾아다니고 또 요즘은 유명하지 않더라도 세계인들도 잘 모르던 어떤 그죠 시골조차도 외국에 가가지고 찍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가 또 명소가 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정말 세계화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작품들이 많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한류가 세계적으로 세계화돼서 유행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가서 오늘날 K-팝이 문화혁명이고 오늘날 K-웨이브 한류가 문화혁명으로까지 얘기되는 이런 시대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장점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뉴미디어 산업, 인터넷 쇼핑, 뭐 문화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정치적으로 원격 민주주의를 통해서 직접적인 어떤 정치 참여가 가능할 자유와 개인이 직접 정치적으로 발언할 수 있고 또 어떤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는 이런 자유와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수단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고 디지털 기술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문화적으로는 재택근무라든지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인간이 창의적인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면서 그것에 대표적으로 이제 한류가 이런 창의적이고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보여주는 문화로 자리매김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세계인들에게 마음속에 어떤 코리아 웨이브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선한 영향력 또 세계 시민의식을 촉진하고 어떤 문화적으로까지 큰 혁명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세계 사회 문화적으로. 자, 이런 장점을 얘기했는데 디지털 기술이 가져다 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기술이 가져오는 어떤 뭐 디스토피아적인 측면은 뭘까? 우리가 문제점이라고 할까? 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뭘까?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정보를 우리가 이게 뉴미디어가 발달하는 이런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을 결국 소프트웨어적인 지적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측면이 강한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정보들이죠. 그죠? 무형의 정보들이 디지털 시대에는 이제 말하자면 가공되고 생산되고 또 판매되고 소비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정보를 무형의 이런 지적 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정보들을 누군가가 독점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거대 기업이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이런 그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독식할 경우는 특정한 지적재산권을 다 확보해버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고유한 특권으로 가져가서 말하자면 독점해버릴 경우에는 부의 편중이 일어나서 불평등한 사회를 심화시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이 몰락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50-50 사태라는 거죠. 우리 K-팝에서는 그죠. 얼마 전에 우리가 50-50 사태 여기 문제 그림도 내가 소개를 좀 해놨는데 그죠. 우리가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은 여기 이제 이 50-50 사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이게 이제 이 보면은 그 나이도 어린 그제 이런 멤버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사실은 물론 본인들의 욕심도 있겠지 당연히 계산적인 사고와 욕심도 있고 경쟁 심리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문제가 생겼겠지만 이 부추긴 사람 있잖아 이거 그죠? 뮤직 감독이라고 할까? 음악 프로듀서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음반을 큐피드라는 노래를 이제 싱글 노래가 아주 빌보드 차트 17위까지도 했고 아주 정말 신인인데 그지? 전혀 무명인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고 정말 알지도 못할 때 빌보드에서 갑자기 17위까지 올라가는 최고의 성적을 냈죠. 그 신인 그룹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성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지? 17위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이 핫백에서 빌보드에서 이런 높은 걸 차지하는데 이제 그 큐피드를 말하는 프로듀서했던 이런 음악인이 결국은 얘네들을 대기업과 워너 브라더스라는 한국 지사죠. 그러니까 본사를 미국에 갖고 있는 워너 브라더스라는 거대 자본이죠. 다국적인 대기업의 어떤 그 매수를 당했든지 해서 아무튼 이 한국 지사장과 또 인척 관계더라고 그죠? 자기 형이 또 한국 지사장이고 하니까 이 프로듀서가 이제 얘네들을 한 돈 백억에 살려고 했던 것 같아. 빼돌리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나 사실 얘네들의 상품 가치가 그렇게 쉽게 평가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너무나 빨리 몸값이 커지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얘네들을 이제 빼돌리려고 했는데 어트랙트라고 하는 중소기업의 계약을 맺고 있었던 전속 계약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가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나의 소속 가수인데 이 대기업이 워너가 어택트에 소속인 아이들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빼돌리려고 했던 거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템퍼링이라고 하는데 계약 기간 이전에 어떤 소속 멤버를 갖다가 몰래 말하자면 자기들 쪽으로 그냥 뺏어가는 거죠. 돈 조금만 주고 그냥 뺏어가는 거지. 근데 이거는 불법이지 사실은. 그리고 이쪽에서는 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였죠. 그죠? 정식적인 거래를 하고자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에게 이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걸게 만들죠. 그죠? 돈을 여기 대가지고, 그죠? 유명한 또 변호사를 사주고 해서 얘네들이 결국 전속 계약 가처분 소송을 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날벼락을 맞은 거죠. 이 성실하고 이제 양심적인 이제 기업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 회사를 얘네들한테 정말 자기 노모가 저금해 둔 돈까지도 다 빌려다가 또 자기 자동차 시계 팔아가지고까지 얘네들을 뮤직비디오 찍는데 10억씩 들여서 그 작은 회사에서 최고로 얘네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죠? 강남의 좋은 숙소에 방 4개짜리인지 3개짜리인지 그 큰 화장실만 해도 2-3개가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강남의 숙소를 주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유명한 BTS도 또는 G.O.D 같은 옛날 또 유명한 엑소나 이런 대기업에서도 그렇게 해주지 못했던 시설 투자를 해주고 애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그렇게 해서 공을 들였는데 그냥 얘네들 그냥 날로 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불합리한 것이지. 부도덕한 것이죠. 그리고 그 얘네들도 은혜를 저버린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그 소속사 사장을 배신하고 이 꼬임을 빠져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보려고 한 거죠. 대기업으로. 근데 이제 이것이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결국은 패소하고 그 다음에 또 배임 혐의로 고발까지 했어요. 얘네들이. 그지? 근데 현재적으로 배임이 일어난 게 아니라 말하자면 미래의 배임이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그것도 요번에 또 판결이 났죠. 기각당했죠. 아예. 경찰에서는 아예 기소도 하지 않았죠. 검찰에 넘기지도 않았다. 이거는 성립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얘네들은 이제 완전히 패소를 하고 말았는데 이름을 통해서 얘네들은 이제 이 위약금을 물게 됐죠. 100억이 넘는 위약금을 물게 된 상황이지. 그치?
10배가 넘는 이제 위약금이 조항이 있으니까 계약을 위반할 경우는. 그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결국 이제 이런 얘네들과 얘를 빼돌리려고 했던 이 매니저 말하자면 저 음악 프로듀서는 결국 이제 거대한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이익을 볼 때 항상 의로움을 또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옛말이 있거든요. 견리사의라고 그러죠. 이익을 볼 때 항상 의로움을 또한 생각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적인 기업을 민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죠? 양심을 저버리고, 속살 배신하거나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마음대로 자기가 좀 더 이익을 얻는다는 거, 이익 계산, 이익을 계산하는 이런 경쟁 심리 때문에 또 이 사람도 이익을 얻고 싶어가지고, 한 번 뜬 아이를 자기가 빼돌려서, 대기업과 뭔가 합작을 해서 뭔가 자기 레이블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 회사를 차려가지고. 얘네들을 빼돌려서 돈벌이 수단으로 얘네를 본 건데 100억 넘는 가치를 갖는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들이 100억이 넘는 소송에 걸린 상황이죠. 그죠? 그걸 물어내야 될 상황이지 지금 돈벌이가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자, 그래서 이런 사태를 맞게 된 것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위험성을 얘기하냐면 결국 이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어떤 정보를 독점하는 이런 어떤 대기업이나 어떤 개인이 어떤 횡포를 부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독점하게 되면. 그래서 이 불평등한 또 사회가 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몰락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빈익빈 부익부로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면은 역시 이게 정보사회니까 디지털 사회는 이 정보를 또한 독점하는 것이 이런 기업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어떤 뭐 개인이나 어떤 독재자나 아니면 어떤 또 언론 방송과 같은 이런 권력. 사실 언론 방송도 일종의 정치 권력이라고 봐야 돼요, 요즘. 그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여론을 만들어내잖아. 근데 이 대중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잖아. 모든 정치적인 힘이. 그러니까 여론, 다수의 의견이 결국은 정치적 힘으로 결집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다수의 의견이라는 건 누구에 의해서 조종되냐면 신문 방송이라고 하는 언론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언론 권력이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권력으로서는 가장 큰 권력이 되어버린 거지, 지금 언론 방송사가. 그죠? 지금 난립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들, 인터넷 신문사, 뭐 인터넷 방송, 그죠? 유튜브 이런 것들도 다 권력이 되는 거지, 지금 정치적인. 그러니까 사실 정부도 이제 전자정부를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오늘날 전통적인 정부가 갖고 있는 힘보다도 언론이 갖고 있는 힘이 오늘날 더 막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치적인 면을 얘기할 때 언론 방송이 오히려 어떤 현실적인 정부의 세력보다, 정치 권력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정치 세력으로 또 예를 들면 뭐 야당과 손을 잡는다든가 하면은 이게 또 정치 세력과 또 손을 잡아가지고 더 큰 공룡의 정치 권력으로 등장하죠. 언론 방송이나 이런 하나의 정당이. 그러니까 이제 정부를 지금 그 정권을 잡은 정부보다도, 그죠? 여당보다도 또는 정권을 잡은 정부보다도 심지어는 대통령의 권력보다도 지금 이런 하나의 정당이나 아니면 이런 언론 방송과 야합을 한 어떤 세력이 훨씬 더 큰 힘을 갖게 된 게 오늘날 이 사회라는 거죠. 디지털 시대에.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이제 마음대로 디지털 공간 안에서 허위 정보를 가지고서 여론을 조작하기도 하고, 그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우리가 가장 뭐라자면 이런 문제들을 하나 의식하게 만든 최초의 작품이 이제 올더 석슬리라고 하는 영국의 이제 소설가가 쓴 브레이브 뉴 월드라는 작품이 있어요. 멋진 신세계라고 번역하는데 1932년작인데 이것이 오늘날 모든 디스토피아 문학,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의 시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가진 예를 들면 많은 영화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날 SF 영화들은 대부분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깔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올더스 럭슬리가 쓴 이 브레이브 뉴 월드에 이런 나오는 어떤 시나리오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우리가 뭐 다이버전트만 해도 그렇고 또 우리가 뭐 얼마 전에 블레이드 러너라는 작품이 있었죠. 블레이드 러너. 그다음에 우리가 터미네이터, 그지? 시리즈. 한 10년 넘게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 터미네이터 시리즈. 그다음에 우리가 뭐 매트릭스도 그렇고, 그지? 이게 다 뭐냐면 어떤 어떤 독재자나 아니면 오늘은 이제 그게 독재자라는 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사실. 그죠? 또 그게 또 독재자가 어떤 정말 하나의 정부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독재가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언론 방송도 하나의 독재를 해나갈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 언론 방송이 여론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날 자기들이 어떤 기사를 쓰면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세뇌당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기사 내용이 뭐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여력이 없으니까 대중들은. 그러니까 이것 또는 어떤 AI가, 그래서 우리가 터미네이터 같은 것들 보면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운영 체제, 인터넷 전산망을 이제 말하자면 지배하는 AI가, 스카이넷이 말하자면은 인류를 지배하고 정복하고자 하는 전쟁을 벌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울트론이라는 작품이 있었죠 옛날에. 그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라는 작품을 보면 울트론이 이제 AI잖아, 그죠? 배너 박사하고 토니 스타크가 만든 뛰어난 과학자가 만든 이제 프로그램이잖아요. AI 인공지능 프로그램. 그것이 이제 인간과 정전을 벌이잖아, 또 그죠? 터미네이터처럼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독점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권력을. 자, 이런 식의 어떤 시나리오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에 어떻게 보면 가장 최초의 작품이 이제 올더스 헉슬리가 쓴 브레이브 뉴 월드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상당히 디스토피아적인데 이 제목만 봐가지고는 멋진 신세계니까 뭐 낙관적인 미래를 그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예, 이것을 하나의 반어법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멋진 신세계가 아니라 정말 비참한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미래 사회가 인간을 전체주의화하고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인간을 말하자면 사육하고 인간을 말하자면 통제하고 지배해 나가는, 감시하고 정보가 통제된 사회. 그와 유사한 이제 작품이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농장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죠. 동물농장으로. 이것도 어떤 뭐 거기 등장하는 돼지라든지 뭐 이런 동물들에 빗대서 정말 그 전체주의 사회를 그려주고 있죠. 하나의 그 인간 농장. 오늘날 인간도 사육되고 인간도 지배당하고 전체주의 사회 속에서. 그렇듯이 이제 이 조지 오웰이 쓴 1984도 보면은 또 빅브라더라고 유명한, 이제 우리가 개그 코너에서도 여러분이 개그맨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 그죠? 빅브라더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감시하고 있다. 그다음에 파놉티콘이라는 과목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많은 곳에서 인용하기도 하죠. 빅브라더 하면 이제 독재자고 이제 통제하는, 정보를 완전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왜 중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어디나 너무나도 많은 감시 카메라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 카메라에 잡힌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중국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넓은 사회인데도,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코로나 사태 때도 뭐 밖에 나온 사람 다 잡아다가 가뒀잖아. 왜? 감시 카메라에서 다 발각이 된다는 거야. 워낙 많은 감시 카메라가 치밀하게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파놉티콘 같은 감옥이라는 거지, 거기가. 중국이 하나의 감옥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거대한 모든 곳에서 감시자가 바라볼 수 있는 파놉티콘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죠? 개방된 감옥. 그러니까 시야가 막힌 곳이 없이 어디서나 어느 곳이나 다 조명할 수 있는, 가운데서 보면 팔각형으로 다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감옥인데, 파놉티콘이. 아무튼 그런 감시 체제로 이루어지는 이런 독재적인 전체주의적인 사회를 묘사하고 있는 이제 작품들이 바로 올더스 헉슬리의 브레이브 뉴 월드,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이런 작품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정보를 독점을 해가지고 결국 지배해 나가는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지배해 나가는 인간의 자유가 억압된 이런 사회가 사실은 철학자들에 의해서도 설계가 된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인간 개조 프로젝트, 이거를 우리가 초인, 그죠? 뭐 니체가 말했던 초인 사상을 유전공학하고 결합해서 실현시키자 해가지고 초인 프로젝트라고도 하고, 독일 말로는 위버맨시고, 뭐 영어로 말하면 슈퍼맨이겠지, 슈퍼맨. 그러니까 인간을 슈퍼맨으로 만들어내자, 새로운 종인 슈퍼맨을 만들자.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드냐? 유전자를 선별해가지고, 유전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의 유전자만을, 엘리트의 유전자만을 선별해서,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아이를 사육하는 거지, 국가가 관리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그런 엘리트 품종을 개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품종을 개량하겠다는 거야. 인위적으로, 기술적으로, 유전공학에 의해서.
인간을 복제해 나가는데 유전자가 뛰어난 유전자만을 선별해 가지고 초인을 만들자. 이거를 내세웠던 사람이 말하자면 페터 슬로터 다이악 이라는 이제 그 철학자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한 게 이제 하버마스라고 지난번에 말한 그 비판 이론가인 하버마스가 아직 살아 있는데, 그 하버마스가 철학자로서 그런 사람의 이 초인을 말하자면 유전공학을 통해서 개량을 해가지고 유전자를 선별해가지고 개량해내가지고 새로운 인간 품종을 개량해가지고 동물농장처럼 인간 농장을 만들어서 사육해 나가자. 그런 품종을 개량한 좋은 종자를 만들어서 엘리트만을 육성해 나가자. 그래서 인류를 개량하자. 인류를 개조하자. 자, 이런 것을 내세운 이제 철학자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것이 이제 지난번에 말한 그런 말하자면 하버마스 같은 비판 이론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그래서 유명한 논쟁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인간개조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어떤 그 조지 오웰이 말하는 1984나 그러니까 브레이브 뉴 월드라는 이 멋진 신세계, 헉슬리가 예상했던 미래 사회라고 보는 이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비인간화된 전체주의적 사회라고 하는 이 브레이브 뉴 월드가 이제 이것도 사실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거든요. 유전자 정보를 독점하는 어떤 독재자나 어떤 뭐 인공지능 컴퓨터가 마음대로 인간을 개량해내고 인간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회인데, 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 직접 해보자는 것이니까 이게 사실, 그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혼란을 말하자면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올지 또는 어떤 충격을 가져올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버전트라는 영화가 이제 그런 그 하나의 대표적인 또 영화일 수 있겠다. 그 다이버전트가, 그죠? 5가지의 품종으로 인류를 선별해내는 거 아니야, 그죠? 인간 종족을 유전자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이미 결정해 버리는 거죠. 품종 개량을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매트릭스나 터미네이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런 사회를 봤을 때 그 미래 사회는 디스토피아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AI가 인간을 지배하든 아니면 어떤 독재자가 지배하든 정보를 독점하는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체주의 사회가 생겨나고 인간의 자유가 억압되는 사회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겠는가 했을 때는 어떤 열린 공론장 같은 것이 확보돼야 된다. 그리고 공정한 관리 제도, 어떤 공정한 관리가 또 제도화돼야 된다. 이런 공론장을 우리가 어떤 유튜브라든지 또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카톡 같은 또 이런 공개적인 이런 정보망 이런 이제 SNS 이런 그 시설들이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이걸 어떤 정보를 빼돌리려고 한다든가 독점하려고 한다든가 또 정보를 갖다가 또 차단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관리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열린 공론장으로서 운영돼야 되겠고 이 공정한 관리가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최후의 보루는 결국은 개인이 그러니까 각자가 정보에 이런 팩트 체크를 해나가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감시를 하고 견지해 나가는 이런 기능을 우리 개인 각자가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 각자가. 그래서 이런 독점을 통한 어떤 뭐 기업의 횡포든 어떤 개인의 횡포든 아니면 AI가 가져올 수 있는 인간 지배든 이런 위험성 또는 어떤 언론 방송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여론 조작 시도라든가 어떤 정보의 왜곡된 전달 이런 것들은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을 양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하고 고발하고 견제해 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인간 사회가 그 자유가 몰수당하는 사회로 간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정보의 지배를 받게 되고 잘못된 정보의 지배를 받으면.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 볼 때는 K-팝의 이런 거대 팬덤의 세력이 다수의 횡포로 악용 가능하고 공정 경쟁이 훼손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런 언론 방송이 말하자면 정보를 조작하고 독점하려는 시도 중에 하나는 우리가 50-50 사태와도 관련해서도 있었어.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있죠.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가
이 50-50 편을 방송했는데, 50-50 사태를 뭐 조사해가지고 나름대로 다큐로 만들었는데, 매우 불공정한, 왜곡된, 이 정보를 왜곡시킨.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 프로듀서에게 유리한,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이 가해자고 이쪽이 피해자인데, 그리고 얘네들이 둘이 합세해가지고 가해자가 된 건데, 얘네들을 피해자로 그린 것이죠. 이 가수가 사실은 이 꿈에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주체적으로 고발까지 하면서 소송까지 불사했기 때문에, 두 가지 소송을 다 일으켰기 때문에 이 멤버들이, 사실 멤버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이 경우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진성을 내면서 정당한 계약을 파기시킨 피고고, 이 사람 피의자고, 오히려 가해자고 범죄자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SBS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걸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완전히 왜곡 정보를 냈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쓴 논문의 편지를 읽어주고, 지금 감정에 호소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정의의 문제가 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불공정하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단죄를 받아야 되고 지탄을 받아야 되고,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처벌받아야 되는 상황을 눈물 편지를 호소해가지고 감정에 호소해서 얘네들이 면죄부가 지어줄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그런 시도를 했던 거지, SBS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제대로 그것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폐시킨 것이지. 그것을 안 알려주마가 된 것이지, 그지? 그것이 은폐되고 만 거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그지? 그리고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 버린 것이죠.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만 것이죠. 공평하게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고, 이쪽만 편중되게, 이쪽 편을 드는 사람들만, 또 이쪽을 공격하는 사람만을, 그것도 심지어는 가짜 인터뷰를 한 것까지 발각이 됐죠. 그죠? 이 사람을 공격한 어떤 인터뷰를 했는데, 이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가짜였다는 거지. 성우를 대신해 가지고 이제 뭐 대역 대본 연기를 하는 이제 연기자로서 이거를 대역을 삼아서 가짜 고발자를 내세우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 왜곡, 조작, 이런 정보를 제공한 것이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의 50-50, 누가 날개를 꺾었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제목부터 얘네들은 피해자고 날개를 꺾인 천사다. 얘네들은 선한 천사인데 날개를 꺾였고, 아주 나쁜 악덕 기업이 뭐 얘네들을 이렇게 날개를 꺾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취지로 조작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왜곡되고 조작된 시나리오로 일방적인 말하자면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편파적인 인터뷰를 취하고 편파적인 방송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방송 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잖아. 징계를 받았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편파 보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뭐냐면 시민들이, 이런 대중이 속지 않았어. 왜냐면 팩트 체크를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 이 상황을. 그죠? 팩트 체크를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K-팝에 관심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팩트 체크를 통해서 SBS를 조목조목 비판했지.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오히려 고발당하고, SBS는 그 다음에 게시판이 마비됐고, 결국은 그 방송분을 이제 내려버렸잖아요. 그죠? 지금 볼 수 없게 내려버렸어요. 그죠? 자기들이 방송분. 그리고 추가 방송하겠다고 해놓고는 추가 방송은 이제 없다고 아예 포기해버렸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해보려고 또 추가 방송을 통해서 변호를 늘어놓으려고 했는데, 얘네들을 더 옹호해주고 뭔가 자기들이 했던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얘네들이 다 패소를 했고, 두 개나 다 패소를 했고, 법적으로도. 그 다음에 방송심의위원회에서도 징계를 받았고, 그죠? SBS는.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만든 다큐를 다 내려버렸죠. 못 보게 지금 이제 방송을 정지시켜버렸죠. 이것은 이제 내가 볼 때는 올드 미디어에 대한 뉴 미디어의 승리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뉴 미디어가 이제 주로 유튜버들인데, 유튜브를 많이 보는 이제 또 유튜브를 이용하는 이런 시민들과 또 유튜버들이 이 올드 미디어인 이 TV, SBS 같은 TV를 상대로 말하자면 일종의 투쟁을 해서 승리를 거둔 거라고 봐야죠. 뉴 미디어가 올드 미디어를 이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뉴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올드 미디어가 지배했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론을 좌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뉴 미디어에 의해서 팩트 체크가 또 가능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측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견제가 되니까 결국 올드미디어가 이번에는 뉴미디어에게 패배를 한 상황이 된 거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언론 방송사들도 일종의 정치 권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 정보를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여론을 마음대로 장악하고 조종하는 이런 전체주의적인 그 사회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지. 언론 방송이 독점하면서 이런 여론을 정보에 의해서 왜곡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브레이브 뉴월드에서 보여준 그런 전체주의 사회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비인간적인 자유가 억압된 사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빅브라더의 역할을 이제 방송이 나 언론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신문사나 신문 기자가. 자,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그래서 케이팝이 거대 팬덤의 세력으로, 예를 들면 BTS 같은 경우는 아미라고 그러잖아요. 아미, 그죠? 근데 이 아미의 숫자가 거의 2억에 육박한다고. 예전만 해도 1억 5천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1억 8천이라고 그래요. 그럼 결국 곧 2억에 달아요. 그럼 2억이라면 우리나라는 겨울 인구가 5천인데, 일본도 2억은 안 되잖아. 1억 얼마인가? 1억이 넘는 나라도 많지 않은데, 2억이 넘는 나라는 뭐 정말 손에 꼽힐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적잖아요. 근데 아미가 지금 2억이야, 거의. 자, 그렇다면 한 나라보다도, 하나의 일개 국가보다도 더 크다고도 볼 수 있는 거야. 이 팬덤이. 이 팬덤의 세력이 근데 다수의 횡포로 작용할 경우는, 또는 잘못 이용될 때, 어떤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할 때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팝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좋게 작용하는, 나쁘게 작용하면은 다수의 횡포나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팬덤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지금 케이팝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뭐 알다시피 팬덤 간의 경쟁이 서로 뭐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으로 갈 때도 있지만, 이제 그 정도를 넘어서서 칠레 같은 경우 여러분이 그 대통령 선거에도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아미가. 그래가지고 그 칠레에 케이팝 특히 BTS 팬덤이 있는 사람들이, 그 팬덤을 조직한 사람이 대선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 팬덤들을 팬덤의 그 화력을 동원해가지고 대선의 그 당락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초반에만 하더라도 1차, 2차 뭐 선거가 있나 본데, 거기는 1차, 2차 투표가 있나 본데, 1차 투표에서 당연히 될 사람이 A였는데 B로 바꿔버렸어. 2차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 팬덤들이 인기 투표를 그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은 과연 공정한 경쟁이냐라는 거죠. 이렇게 너무나 다수가 다수의 횡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민주주의가 다수결이라는 이 측면이 좋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작용할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죠? 다수의 횡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선거 결과가 예를 들면 다수에 의해서 결정 나는데, 이 선거라는 게 반드시 공정한 선거가 됐다, 또는 올바른 선거다, 또는 정직한 선거고 이것이 양심적인 선거다 라고만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올바른 사람들이 정말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부하내동하거나 또 뭐 매수당하거나 또 여론몰이에 휩쓸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투표를 할 경우, 우리가 우민 정치로 떨어질 위험을 얘기했거든요. 플라톤은. 민주주의는 우민 정치로 될 위험이 크다. 또는 금권 정치. 돈을 받고 투표에 참여해가지고 찍어주는 금권 정치. 우민 정치. 제대로 그 팩트 체크도 못한 사람들이 휩쓸려가지고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여론이 휩쓸려지고 여론이 조성되고, 그 여론이 결국 투표 결과로 나오면 이 다수결이 굉장히 위험한 다수의 횡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리석은 다수의 횡포가 될 수도 있고, 금권에 의해서 매수당한 사람들의 어떤 이런 아주 부도덕한 그런 횡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제도가 반드시 최상의 제도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죠. 항상 견제를 해야 되고, 소수의 뜻도 존중돼야 되고, 다수가 횡포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정한 경쟁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절대 다수에 의해서 그냥 해버리면 공정한 경쟁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무조건 이겨버리는 거야, 경쟁에서. 그죠? 다수가 개입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미라고 하는 이런 2억에 가까운 팬층이 만약 어디 뭐하에 개입을 해버리면, 어떤 이슈에 작용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의 댓글이나 이 사람들이 찍는 표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마음대로 그냥 결정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죠? 아미가 한번 개입한 곳은 그 아미의 뜻대로 모든 것이 결정 나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정한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지. 아무리 다수결이라 하더라도 이건 다수결이라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항상. 그죠? 거짓이 진실을 이겨버리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 다수의 횡포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문제를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언론 방송이나 또 이런 어떤 팬덤 문화나 이런 것들이 권력을 가질 때, 이게 하나의 정치적 세력을 가질 때, 그 팬덤도 하나의 정치적 세력이라고 봐야 되죠. 그죠? 왜냐면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니까, 여론에 의해서. 다수가 권력이니까, 곧. 결국 팬덤도 다수면은 이건 2억이나 되는 다수면 이건 뭐 완전한 권력이고, 언론 방송도 지금 너무나 많아. 언론 방송도 너무나 큰 힘을 갖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방송사, 언론사가 있고, 지금. 그리고 이것들이 정보를 너무나 많이 양산해내고 있고. 근데 우리 사회는 또 정보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만들어내고 가공하는 곳이 힘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결국 다수인 곳, 그 다음에 정보를 마음대로 양산해내고 왜곡시킬 수도 있고 조작할 수도 있고 만들어낼 수도 있는 곳. 이런 곳이 정치적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 이 사회는. 그런데 이런 언론 방송이 사건을 왜곡하고, 우리가 아까 50-50 사건 같은 거를 이걸 제대로 보도하는 게 아니라 완전 왜곡 보도했다니까. 정보를 조작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도를 하고 왜곡 보도를 했을 경우, 우리가 이것은 조작하고 이런 방식의 보도가 가능하고 이런 것이 가능했을 때는 또 투개표 조작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또. 그죠? 아까 말하지만 여론이 잘못된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고, 누군가 이런, 언론 방송이나 어떤 누군가 어떤 정당이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고, 이러면 이거 개표 조작이랑 마찬가지 되는 거고, 투표 조작이랑 마찬가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 또 개표에도 관여할 수 있어.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뭐, 지난번에 그 옛날에 보면은 뭐, 누굽니까? 그걸 뭐라 그래? 매크로. 그지? 매크로에 의해서 막 댓글 조작이 가능한 것처럼, 아니, 이게 얼마든지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고 나오잖아요, 이번에. 그죠? 선거관리위원회 그 슈퍼컴퓨터를 한번 정보원에서 한번 검토해 봤을 때, 이거 얼마든지 북한이 개입할 수도 있고, 중국이 개입할 수도 있고, 전산망에 침투 가능하고, 해킹이 가능한 그런 허술한, 암호 체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식의 사이버,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보 체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죠? 이 투표,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그죠? 전자투표를 하잖아. 전자개표를 하잖아, 또 개표도. 그죠? 전자개표를 하니까. 얼마든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정보사회 최후의 파수꾼은 결국 건전한 판단력을 갖는 양심적인 시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국가도 이걸 모두 다 체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언론 방송사가 있고, 또 정당이 난립하고 있고, 지금 우리 사회도. 요번에 투표용지만 봐도 그래요. 정당 수가 몇 개야? 50개야? 몇 개야? 이런 많은 정당에 어떤 특수한 머리를 가진 또 인간들이, 뛰어난 머리를 가진 정당원들이 어떤 짓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조작을 하려고 시도하면, 이런 정보사회는 얼마든지 디지털로 조작이 가능하니까, 이게. 원격 조정이 가능하고,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침투 가능하고, 해킹이 가능하고, 매크로 기능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디지털 문화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인간다운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재앙을 맞지 않으려면, 비인간적이고, 자유가 말살당하고, 전체주의적으로 독점당하고, 지배당하는 이런 사회로 되지 않으려면, 비인간화된 사회로 가지 않으려면, 나의 자유와 타자의 자유가 다 존중되고, 보존되고, 보호되고, 자, 이런 사회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자유에 대해서는 또한 책임도 뒤따른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윤리를 지키고 살아야 된다. 또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항상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 나가고, 또 공정하게, 어떤 정보를 우리가 수용하고, 정보를 판단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우리가 정치적 권력도 행사하고, 투표도 우리가 정말 아무렇게나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투표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권력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왜곡되고 조작되고, 여론이 또 이런 투개표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또 언론 보도가 왜곡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개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전 그 방송에 다 틀렸잖아. 어떻게 보면 많이 틀렸잖아. 그죠? 예측 방송 다 틀렸잖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예측을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것도 디지털로 계산하는 건데, 그죠? 뭐 변수, 값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고, 값을 어떤 기준점을 어떤 식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예측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건데, 제대로 된 값을 넣지 않았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왜곡시켰다고도 볼 수 있고, 정보를. 그러니까 이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추산치를 낼 때 이게 틀릴 수밖에 없는 과정은 뭔가
어떤 기준점을 잘못 잡았다든가 또 어떤 정도로 약간의 조작이나 왜곡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자, 아무튼 우리가 최후의 파수꾼은 이런 정보사회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문화 속에서는 판단력을 기른, 건전한 판단력을 기른 양심적인 우리 각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 시민의 윤리의식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겠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윤리적인 의식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